아프리카 TV에서 매일 밤 주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좀 이렇게 물렸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탄도 하시고, 그리고는 좀 해결책도 같이 공유를 하고, 제 경험을 공유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월요일에는 한국경제TV에서 또, 정말 운이 좋게도 고정 출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래저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네, 파이어족 대보입니다. 아, 네. 제가 아침에 시황방송도 듣고, 네. 그다음에 올려주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 클립 영상? 네네. 그런 것도 보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네. 많은 걸 이렇게 딱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좋은 건 좋은 거고, 딱 이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하는 게 더 분명해지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가서 애청하시고, 네. 앞으로 점점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러면 한번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변동성이 좀 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4%씩 몇 번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요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미국이 지금 막 3%, 4%씩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매일 아침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한국은 안전하다.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봉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60주선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베이스로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약간 물타기가 좀 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때 PBR이 됐든 PER이 됐든 아니면 배당을 기준으로 봤든 코스피가 지난 한 10년 평균치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긴 네.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는 중국의 봉쇄 이슈, 아니면은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그쪽이 이제 규제를 받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유효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의 기술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떨어질 이유는 없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해놨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수준의 네. 좀 레벨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이제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사고 아니면은 기관도 사고, 이번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또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국 시장은 바닥을 좀 많이 다져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6월 달에 얼마나, 7월 달에 얼마나, 연말까지 얼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좀 공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작년 기준으로는 돈을 풀겠다, 뭔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얘기를 하던 게 갑자기 작년 11월부터 돌아섰습니다. 이제 미국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던 시기랑 일치하는데, 그때 갑자기 파월 의장이 재지명되고 난 뒤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간과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하고는 돈을 좀 QT라고 해가지고 풀었던 돈을 쪼아야겠다, 말 그대로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해준 돈에 이자만 받겠다, 이자를 올리겠다가 아니고 원금을 해줘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 속도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아마 이번 5월 FOMC 인터뷰 때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인터뷰에서 가이던스가 좀 나올 것이고, 그걸 보고는 지금 이미 미국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도 역대 한 10년 정도 평균치 PER 정도 보인다, PBR 정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받을 만큼 받다 보니까 S&P 500이 PER 기준으로 18배 수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 한 5년 평균치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FOMC를 앞둔 하루 전인데, 네. 이제 오늘 마감된 이제 새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요렇게 그냥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기만 했거든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데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컨센서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바닥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역시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S&P 500이 그 고점 대비해서 한 10% 초반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연초 대비로 보시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나스닥, 빠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S&P 500도 10% 후반대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그 역사적 PER로 봤을 때는 18로 네. 그게 이제 거의 욕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이제 거의 과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군요. 네네. 이게 평균치를 보시면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한 16에서 18배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계속 이제 올라오고 실제로 실적 성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적 대비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미국의 실적이 빠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고는 이게 뭐 인건비가 올라간다, 원자재비가 올라간다, 순이익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했는데 실제로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진짜 괜찮은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EPS라고 주당 순이익 얘기를 하는데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70-80% 정도 된 상황에서 대충 PER 따져보니까 18배 정도. 네. 평균치라서 걱정은 좀 많이 덜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나스닥에 돈 못 버는 기업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조정도 심하게 뚜까 맞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을 보시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S&P 500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딱 10%씩 빠졌어요. 9점 몇 프로 빠졌더라고요. 그리고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긴 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빠지긴 했지만 문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친구들이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그거 진짜 안 네. 빠졌네요. 예, 4월 달에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10몇 프로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안 빠졌습니다. 왜냐? 네. 나스닥 역시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게 IT 버블 때는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주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스닥이 버블이 심했는데 지금은 돈 잘 버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이 나스닥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버블은 많이 꺼졌습니다. 넷플릭스 반토막 그리고는 뭐 그 외에도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작년에 더블 났던 종목들이 거의 뭐 반토막씩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이게 작년도에 많이 거품이 꼈던 게 올해 조정이 많았던 거지 나스닥이 앞으로 더 빠질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좀 우려를 하시는 게 그 앞으로 이제 경기가 네. 좀 침체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려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뭐 조금 이제 반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이게 그 한국의 되게 유명한 투자자분이시죠. 존니 대표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본인은 경기를 예측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경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거고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GDP 성장성,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부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은 괜찮으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원자재 가격의 수출 수입까지 다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뭐 개개인이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경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99%죠. 어디서 뭐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중국에서 좀 한국에 대해서 불매운동 일어나면은 그것도 빠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비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소비를 해주고 중국이 소비를 해줘야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중국에 팝니다. 그리고는 그 판매한 금액으로 다시 우리가 재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소비 지표 그리고는 중국의 소비 지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소비 지표는 일단 지금 너무 좋아요. 특히 미국은 소비 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뭐 작년 재작년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예금으로 쌓아놓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부터도 대출 규모가 상당히 좀 감소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빚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는 돈을 받은 것도 빚 갚는 데 쓰고 혹시나 모르니까 예금으로 쌓아뒀단 말이죠. 거기다가 인건비도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소비 여력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뭐 20세기를 통틀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소비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경제 기준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소비 국가고 미국은 계속 그 본인 국가 외부로 달러를 반출시키면서 전 세계의 물건을 사가지고 소비를 하는 소비의 대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제는 딱히 뭐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고용을 봐도 인건비를 봐도 그리고는 뭐 예금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경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 게 중국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3분기 정도까지도 셧다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좀 잘 사는 국가 혹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과 비교되는 국가들이 한국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특히 중국을 가든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살기 좋거든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좀 공공성을 띠면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안 좋아요. 뭐 심지어는 뭐 한 5년 전 정도에는 미국에 돈이 없어서 예산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스팔트 길을 다 걷어들인다라는 썰도 돌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거를 먼 도로를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을 하는데 유지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갈 깔아놓고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인프라가 낙후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인프라 투자 법안을 크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뭐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려고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가지고 실제로 돈도 못 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아픈 병원 가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아픈 병원을 못 가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셧다운을 못 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특히 교육 수준도 뭐 한국처럼 일본처럼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의학이나 아니면 민간요법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썰이 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사망자 집계가 안 되는 이유도 코로나에 걸린지 몰라서 본인들이 신고를 못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게 도심 지역을 제외하면은 낙후된 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는 교육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거를 셧다운을 풀어버리면은 사망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사망자가 증가하면은 안 그래도 일당 독재 체제인데 그 동네가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을 때 민심이 조지면은 조금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뭔가 정권 유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좀 반발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에서 셧다운을 못 풀 겁니다. 그래서 한 3분기 정도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3분기 정도 동안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 내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의 공장은 돌아가요.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미세먼지 장난 아니니까 공장은 돌아간다. 공장 가동률은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가 얼어붙고 중국이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은 중국이 돈을 벌어만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달러를 빨아들이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한국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한국은 지금 부채 문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소비는 살아있다. 미국의 예금은 상당한 부분이고 미국의 부채 문제는 좀 많이 리스크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부채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가계부채. 그게 우리나라는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쳐야죠. 그렇죠. 전세에 껴있는 대출까지 보시면은 조금은 우리나라는 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하는 게 국내 내수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아니고 수출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뭐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면 되니까. 근데 내수 중심의 기업은 조금은 투자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적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그리고는 수출하는 기업들은 너무 걱정은 없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부채 문제 컨트롤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쪽에서 혹은 뭐 금융 쪽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부채 위협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부채 위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가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대기업들이 돈이 많고 대기업들이 뭐 재투자를 하고 뭐 좀 더 돈을 풀면 된다 이런 뭐 정치적 구호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행들이 돈이 많다 그러면서 뭐 대출금리를 낮춰가지고 이게 은행 쪽에서 이걸 좀 뭔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집단지성에서 결론은 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소비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게 좀 잡히고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그 인건비로 충분한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만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소비가 얼어붙는다라는 거는 조금은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아직 주식시장 한 발 남았다. 네. 한 발.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냉장고를 예전에 200만 원 주고 샀던 거를 지금은 400만 원, 뭐 프리미엄 제품 600만 원, 800만 원 주는데 문제는 그게 소비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라면만 하더라도 이게 7, 800원 하던 게 1,000원 하는 거고 1,500원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1,500원을 하는 거지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1,500원을 계속 받는다. 왜냐? 그만큼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지 라면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실적은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한 방 남았네요. 그렇죠.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었을 때 소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돈의 규모가 커지는 거다. 숫자의 규모가 커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한 발 정도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신호가 아니라 네. 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첫 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뭐 감내하면서 실적 나오고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거는 감내할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높아져서 절정을 찍으면 그때는 네.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절정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소비가 감소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소비 감소. 그래서 핵심이. 지금 미국에서도 보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게 고용률. 고용이 되어야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소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고용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고용이 잘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네. 예,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그 상황에서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저는 다시 한번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은 네. 안 돼요. 지금 레버리지 신용 쓰시면은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아래가 반반이기 때문에 소비가 유지가 안 된다. 빠그라지는 거예요. 네. 소비가 유지가 된다. 올라가는 거니까 소비가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또 한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네. 게 테이버님은 네. 내수주는 투자를 좀 하시나요? 저는 한국 주식 중에서? 한국 주식 중에서는 내수주는 주로 스윙 투자를 좀 하는 편이고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저점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오면 매수를 해서 스윙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은 취하는데 더 떨어지지 않는. 네네. 네, 그거는 뭐 배당을 기준으로 보든 차트를 기준으로 보든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를 하지만 주 포트폴리오에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내수주라고 하면 뭐 금융 뭐 이런 쪽인가요? 통신 이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이런 거를 좀 시황을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섹터가 있긴 한데 뭐 통신 같은 경우에도 스윙 투자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내수 중심 중에서도 조금 뭔가 소비재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브랜드가 없고 그러면은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시장도 좀 좁고 네네네.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좀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네. 이제 레버리지를 네네. 쓸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런 시기가 남아 있다라고 네네.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레버리지를 만약 쓰지 않으면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지금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섹터를 잘 골라야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송 중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건 괜찮다. 그리고는 국내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그런 건 사도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요즘에 또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가 뭐 10% 중반 후반, 나스닥은 뭐 20% 초반 이렇게 떨어진 거는 네. 이때도 좀 괜찮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올해는 지수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지진 않을 거다. S&P 500도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지난번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보시면은 애플이 한 10%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는 반토막 났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엄청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 전체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일정합니다. 그 돈 자체가 나스닥 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문제는 우리한테 실망감을 안겨준 종목에서 돈을 왕창 빼서 그래도 얘는 안 망할 거야 하는 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라고 하는 지수,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단에서는 돈의 총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의 기업,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100개의 기업이 버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S&P 500을 사도 된다 아니면은 뭐 QQQ라고 하는 나스닥 ETF를 사도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돼요. 근데 단기로 놓고 보셨을 때는 적어도 올해 수익률을 위해서는 지수보다는 정말 되는 개별 종목을 고르셔야 좀 더 좋은 투자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이런 그래서 좀 변동사항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가 좀 덜 빠진 이유는 네.
그만큼 실적이 다 받쳐주기 때문인가요? 네, 이게 실적도 그렇고 컨센서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얘들은 안 망한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안 빠진 거고 제가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좀 둘로 나눠서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구글이랑 그다음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 사셔도 괜찮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이랑 아마존은 조금 물음표다.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거는 좀 논의 얘기긴 한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라는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라는 플랫폼, 엑스박스라는 플랫폼이 존재를 해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딱히 플랫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AWS라고 하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그 부분은 어플에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 사용을 할 만큼 중요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은 인건비가 많이 들죠. 네, 가장 문제점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조금 플랫폼이 있지만 논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본인들의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이 아니에요.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iOS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미치구나. 안드로이드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글로벌로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베이스가 되는 OS는 아니다라는 거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은 OS에 들어가야만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약간은 의리죠. 갑이 아니다. 야,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내가 테크 기업을 투자하고 싶다, 플랫폼 기업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플랫폼에 갑이 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는 새로이 떠오르는 플랫폼 기업이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따로 OS가 없는데 앞으로는 테슬라를 베이스로 하는 OS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OS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테슬라는 비싸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애플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에서 뭐 투자를 할 만하다. 그리고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도 있지만 지금 우리 유튜브도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청을 하고 계시듯이 유튜브는 워낙 확장성도 좋고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딱 다 플랫폼 기업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구분을 딱 그어주시니까 네. 설명을 들으니까 딱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네. 사더라도 지금 애플 마소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글까지. 네, 돈을 그렇게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마존은 좀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이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는 그 AWS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네.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나 보네요. 아무래도 물류가 아마존이 그냥 AWS만 놓고 보시면은 당장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류센터라는 게 어마어마한 인원을 고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물류센터 내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노이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권 문제 혹은 이게 뭔가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대우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당장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거냐 애플보다 잘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투자할 기업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더 매력적인 기업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포워드 피 그거 제가 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갔던데요. 그 이때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얘들은 2025년 길게는 2030년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도 유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달러 투자를 하실 분들은 유동성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것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다가 오르면은 파는 전략. 왜냐면은 이미 테슬라가 10배 올랐고 국내 2차 전지 업종도 10배 올랐습니다. 10배가 오른 종목 10배가 또 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대신에 10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포워드 PR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테슬라가 전년 대비 성장성을 보시면은 거의 그냥 2배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물건을 차량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차량 가격을 또 올리고도 했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또 내다 보니까 EPS라고 부르는 부분이
매 분기 성장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포워드 PER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성장성이 전기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연계할 수 있고 거기다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에다가 뉴럴링크라는 것도 있고요. 워낙 지금 하고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로봇도 공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대표성이 테슬라에 있다 보니까 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 그 애플이나 윈도우나 그리고 구글 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그 텐베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런 기업들도 텐베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텐베거는 이미 났죠. 아까 이게 왜냐 그러면 아까 질문지도 있었는데 이 텐베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텐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가지고 이제 10배 갈 때까지 버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확률적으로 보시면은 1년에 30%씩 9년이면 10배 갑니다. 네. 1년에 30%씩. 네. 저도 1년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이제 30% 정도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30%는 할 수 있다. 그리고 30%를 못 한다 그러면은 뭐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시면은 10년 정도 평균 놔두시면은 한 1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배까지 못 가더라도 지수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은 5배고 10배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10년만 하면? 네. 실제로 보시면은 나스닥이 지난 2008년부터 4년에 2배씩 갔습니다. 4년 2배 갔다 8년에는 4배 갔죠. 12년에는 8배 갔습니다. 그렇구나. 버티면 10배 가요. 이거 왜냐면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비교하는 게 어렸을 때 우리 빅파이가 라떼는 50원 했습니다. 네. 지금 400원 하더라고요. 네, 지금 10배 왔어요. 빅파이 가격이 10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빅파이를 파는 기업은 똑같은 빅파이를 판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10배가 올랐죠.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고 들고만 있어도 결국 복리 얘기하는데 결국에 살아남는 기업은 10배를 갈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텐베거를 찾는다. 텐베거를 투자하고 싶다. 좋은 전략인데 전제돼야 하는 게 내가 이 텐베거가 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1년 30%씩 올라간다고 했을 때 9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9년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테슬라 10배 넘게 갔다. 근데 테슬라가 2011년도 12년도부터 이제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쯤 모델 S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10배를 갔죠. 중간에 상장 폐지가 된다. 쟤는 망한다. 안 된다. 공매도 보고서 엄청 쏟아지고요. 저도 그때 뭐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볼까 하다가 너무 겁났던 게 올라가지 못해요. 10년간 횡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샀을 때 언제 갈지도 모르고 정말 전기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겁을 냈었는데 그게 10배를 넘게 갔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게 국내 기준으로 2018년도에 LNF 같은 기업들이 2차전지 진출한다, 뭐 전기차 나온다 이러면서 살짝 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2021년도에 10배를 갔죠. 이게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10배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언젠가는 올 미래를 놓고는 계속 매수하고 기다리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인생을 몰빵을 못 치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텐베거 종목은 비중을 낮게.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5%만 넣어놓습니다. 10배 가면 내 포트폴리오에 50%가 늘어나요.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00만 원만 거기에 넣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5천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로 올라갈 때 더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텐베거 전략 좋지만 몰빵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횡보하고 네. 망한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큰 돈을 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텐베거 돼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약간 망한다는 기업에 그러면은 돈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텐베거 가겠네. 정말 싼 기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텐베거 가겠네 하시는데 싼 기업은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텐베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 네. 한 50% 그래도 한 30% 50% 100배 그 2배 네. 정도는 원하는 건데 네. 한 1년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네. 삼성전자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제가 삼성전자는 제가 한국경제TV에서도 개인들이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충 한 10배 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3배에서 한 5배 올랐어요. 뭐 기준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구나. 규모가 너무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곳이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주주환원을 팍팍 못 해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본인들이 뭔가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놓고 낮은 인건비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리다 보면은 돈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현금 흐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큰 돈이 없어도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맨날 배당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반도체 라인 하나 깔 때 뭐 5조, 10조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원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배당 주면은 삼성 망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왈가왈부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배당금을 늘린다는 계획은 발표했죠. 실제로 늘리고 있는데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3년 동안 경영을 해서 영업이익을 모아서 투자할 거 투자 다 하고 그러고 남는 돈 50%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내 기준으로는 주주환원을 정말 잘하는 거지만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주주환원을 마음대로는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주는 걸로 합의를 봅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실제로 2020년도 특별 배당으로 지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좀 오버슈팅도 많이 나왔죠. 장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무엇을 파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주로 돈을 버는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버는 게 메모리가 아니고 가전제품이에요. 그 다음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주가 올라가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들 하세요. 왜 그러냐? 스마트폰은 꾸준하게 팔고 꾸준하게 남겨먹습니다. 가전도 꾸준하게 팔고 꾸준하게 남겨먹어요. 얘들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벌고 똑같이 그냥 판매하는 제품이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출렁출렁이 심해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많이 올라간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저 작년도 8월 달에 윈터즈 커밍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다 부러졌죠. 삼성전자 쭉쭉쭉 그때 완전히 그죠? 패닉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도 삼성전자는 결국 덩치는 크지만 약점이자 장점이 D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가격에 의존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다른 그 딸려있는 식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약간 김밥 천국 같은 혹은 뷔페 같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고요. 그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밥을 먹는 그 식사 자리를 좋아합니다. 10명이 모였는데 아니 난 해장국 먹으러 가자는데 난 해장국 안 먹어 이러면은 그거 자리 파토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냐? 뷔페로 갑니다. 10명이 갔을 때는 그죠? 그게 삼성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 실패하지 않는 밥집. 그런 관점에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지금은 바닥이라고 하고 그러면 올라갈 때 삼성전자 지금 들고 있는 분들 팔아야 되냐? 파실 건 아니에요. 지금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을 타서 올라가더라도 뭐 비중을 줄이고 뭐 익절을 하고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데 대신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되냐?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D램을 보시면은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마이크론을 사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때문에 그런다. 너는 파운드리 얘기 안 하냐? 정말로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성공을 하고 파운드리 시장이 좋아지고 파운드리가 성장을 해서 삼성전자를 이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2배 가는 동안 TSMC는 3배, 4배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하이닉스랑 TSMC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거의 맛집이라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맛집이 있고 D램 맛집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에서 이걸 다 모아놓은 뷔페를 가서 뷔페에서 왜 갈비탕이 맛이 없어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초보 투자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주식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1등이니까. 근데 그걸 좀 더 주식판에 공부를 해보시고 나면은 여기는 뷔페였구나. 종합적으로 잘하는 뷔페인데 여기보다 더 잘하는 갈비탕집이 있고 여기보다 더 잘하는 초밥집이 있구나. 초밥을 먹고 싶으면은 초밥집에 가는 게 맞고 갈비탕을 먹고 싶으면 갈비탕 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더라도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따로 D램은 D램 따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트업체 성장성은 이미 끝났죠. 포화 시장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중에서도 갑자기 갤럭시가 접힌데 그러면서 힌지 관련된 업체가 뜨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변화에서 뭔가 우리가 캐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존재하지만 갤럭시 Z 폴드가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간 건 없거든요. 그런 변화 혹은 그런 뭔가 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보다 재미가 없을 거다. 탄력성이 좀 낮은 거네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이닉스도 안 망해요. TSMC도 안 망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TSMC나 SK 하이닉스는 약간 시크리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TSMC는 시크리컬이 아닌가요? TSMC는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제조업이니까요. 이게 시클리컬의 정의를 뭐 우리가 산업 쪽에서 뭐 되게 거창하게 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하면서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제조업은 다 시클리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제조업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왜 갔다가 멈췄다가 기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이런 게 나오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철강, 화학, 반도체, 말 그대로 제조업체고 이런 제조업체들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공장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장 10평 짓고 10평 더 짓고 10평 더 짓고 이게 안 되죠. 공장을 10,000평 딱 지어놓고 생산 수요를 점점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장이 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업체가 공장을 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올라가네. 가격도 같이 올라가네. 증설하자. 증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 해요. 그러면은 잠깐만 공급이 과잉이 되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산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실적이 마이너스 나고 싼 값에 막 팔아야 되니까 재고 떨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잠깐만 이제 수요 공급이 또 많네. 그러면 여기서 또 증설을 슬슬 계획을 할까? 가격이 막 올라가네. 그러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한참 주가가 불이 붙었다 뉴스 막 나오면은 고점 딱 찍고 딱 떨어지죠. 증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조금 독특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과점 사업 체계, 그러니까 공급자가 과점되어 있고 공급자가 이렇게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산업은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증설과 그 수요 공급의 이렇게 악순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덜한 거죠. 매칭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2016, 17, 18년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클라우드 전쟁이 있었죠. 급격하게 클라우드가 늘어나고 유튜브라는 이런 컨텐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저장 공간이 막 필요했어요. 페이스북은 SNS 뭐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얘기하고 인터넷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 컨텐츠, 사진 컨텐츠, 넷플릭스 OTT 컨텐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버를 확장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네. 근데 나의 경쟁 클라우드는 넉넉하게 용량을 증설하네. 나는 더 증설해야지. 저기도 증설하네. 나 또 증설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생산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수요처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의 불균형이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TSMC는 시클리컬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TSMC가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제일 그 섬세한 공정에 비싼, 이거 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HPC라고 하는 아주 첨단에 있는 제품들만 생산하다 보니까 지 말고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조사하고 그래? 그럼 내가 대충 요렇게 증설할게라고 계획도 먼저 세워놓고 그러고 접근하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밀착돼가지고 얼마 더 필요해? 그럼 내가 내년까지 얼마를 더 지을게. 얼마 더 필요하구나. 내년까지 얼마를 더 지을게. 지금은 못 만들어. 가격을 올려. 가격 결정권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걔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발 뭐 쇼티지, 다른 뭐 아니면 재료들의 쇼티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횡보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증설이 끝나면은 또 올라갈 겁니다. 수요에 맞춰서 증설하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도 이게 슈퍼사이클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D램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군데만 공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수요 공급 불균형을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터진 건 문제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합니다. 클라우드 더 늘어날 거고요.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차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운전하는 데이터들,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들도 분명히 나중에 사고 이런 상황들을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저장돼야 되는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요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증설도 하면서도 증설하고 난 뒤에 풀 가동을 안 해요. 말 그대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게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분명히 윈터 이즈 커밍의 근거는 아마존이 재고가 많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재고가 많다였는데
그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 신경 안 쓰고 달러 가면은 만들어서 계속 주고 계속 만들어 놓고는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생산을 꾸준히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도 재고 조절하고요. 중간에 브로커들도 재고 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요단에서도 재고 조절해요. 여러 단계의 버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이 점점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테슬라가 갑자기 서버를 증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뭐 중국에서 서버를 증설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뭐 현대차에서도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새로운 신규로 수요처가 나타나면은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들도 본인들의 재고를 소진하면서 또 주문을 계속 넣을 거고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증설할 거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이제는 공급자가 제한된 그런 시황에서는 시클리컬로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반도체는 시클리컬이 앞으로는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측 가능한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온 거네요. 정보가 워낙 이게 좀 통계 자료도 그렇고 워낙 돈만 내면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는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과거를 봐라.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게 수상적이잖아요. 모호하고. 그러니까 모호하고 수상적인 게 아니고 저는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귀찮은 분들. 왜냐면은 본인도 주식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투자했고 하는데 삼성전자 사지 마라, 하이닉스 사라 그러면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러냐, 걔는 2등이다, 어쩌다 기술력도 삼성이 좋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대부분 삼성전자 물어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왠지 설명을 한참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명, 2명, 3명, 4명, 10명, 100명 얘기해주면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괜찮아요. 좋아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실 50%고 거기에 귀찮은 50%가 섞여가지고 삼성전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또 한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본인이 틀리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삼성전자 산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보다 좋은 게 있다. 공부를 좀 해보세요라고 하시고 그래도 삼성전자 사고 싶으시면 삼성전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어차피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절대 안 틀렸다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수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 케이스는 본인이 틀리기 싫다라는 거. 그리고는 삼성전자 좋은 건 팩트니까. 진실 50 그리고는 본인의 그 뭔가 완벽주의 50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부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인도 삼성전자밖에 몰라서.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전문가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믿지 마라. 저를 본 적도 없으면서 누굴 믿느냐. 전문가 믿지 마라. 리딩방 믿지 마라. 본 적도 없으면서 누굴 믿느냐. 내 돈인데 내 손가락도 못 믿는데 도대체 누굴 믿느냐. 왜 못 믿느냐 그러면은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은 믿어도 돼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얘가 1년 뒤에 어떤 주가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를 확신하는 그렇게 보고 온 사람은 믿으셔도 되죠. 결국 지금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내가 뭐 좋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뭔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모호함 속에서 결국은 삼성전자지 않냐, 결국은 애플이지 않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되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은 결국 삼성전자 대장이니까 모두가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전은 계륵 같은 친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테이버님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국민주로.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삼성전자만 너무 몰빵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물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책임을 지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를 덜 하고 산 거잖아요. 본인이 물린 거잖아요. 그럼 그 돈에 대한 그리고는 본인이 물려있고 지금까지 버틴 시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절을 못하는 기업이라면 과감히 손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익절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손절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애플 가서도 돈 못 벌고요. 구글 가서도 돈 못 법니다. 다른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 돈 못 벌어요. 왜냐? 삼성에서도 손절해봤기 때문에 3살 버릇 80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린이실 거예요.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좀 적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경험을 내가 손절로 메꾼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못 버티고 그 다음에도 못 버티고 그러면은 주식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돈을 잃는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본전일 거예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손절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치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매도 하시면서 이만큼 오르면은 매도, 이만큼 떨어지면 손절,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1승 1패 게임으로 하면서 계속 수익률을 쌓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캘퍼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손절도 하나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절한 거를 메꾼다가 아니고 이번엔 내가 졌구나. 다음에 내가 이기고. 그래서 내가 6승 4패, 7승 3패, 8승 2패를 하면서 수익률을 점점 쌓아가는 그런 어떻게 하나의 매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누구보다 잘 하시죠. 그분들 손절법은 저도 배우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주린이 분들이 우량한 기업에서 못 버티고 손절하는 거는 결국 항복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 도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지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램 시황,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시황, 낸드 시황도 지금 바닥이거든요. 디램도 올해 연말 되면은 서버 증설이 많아질 거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세부 내역을 좀 까보시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AWS도 그렇고 애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구글에 지금 아마존에 전부 다 클라우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매년 성장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얼마나 성장하냐라고 해가지고 비트그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여전히 매년 15%가 나와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의 용량, 컴퓨터에 저장되고 인터넷에 유통되는 데이터 용량은 15%씩 늘어납니다. 복리로 따지시면은 이게 2000년도 초반 IT 혁명이 처음 났을 때 대비해가지고 몇 억배, 몇 조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연말 되면은 서버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세대 혁명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 2021년도 초에 고점 물리시는 분들은 특별배당 이슈에 뜬 버블을 잡으신 거니까 다음 특별배당까지는 기다리셔야죠. 3년.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내년에 간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삼성전자 가도 내년에 갑니다. 왜? 돈을 잘 벌고 디램의 바닥을 확인하고 낸드의 바닥을 확인했을 때 우상향을 보이겠죠. 고점은 언제냐? 내년 연말. 특별배당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는 단기로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단기라고 하더라도 평가 가치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버티고 난 뒤에 그때까지 계속 추가 매수하시면서 물을 타고 난 뒤에 그러고는 시대를 조금이라도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을 짜셔야죠. 그렇구나. 네. 지금 손절한다고 하시면은 뭐 부모님 계좌다 그 잠그시고요. 그 공인인증서 바꾸시고요. 네.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아들 계좌다. 아들 핸드폰 그 해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6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1년 6개월은 책임을 져라. 네. 본인의 매수 매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다렸던 시간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는 결국 익절이 가능하면 익절하시고 앞으로 수익을 더 늘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챙겨야 되는 걸 못 챙기면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미녀가 지나간다 했을 때 야, 저 미녀한테 고백해야지. 여자친구 팔짱 끼고 가면서 저 사람이 나 만나고 싶으면 고백해야지 하고 난데 딱 이러면은 여기도 차이고 여기도 차이거든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항상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 1년 6개월 동안 내가 삼성전자 그냥 손해 확정하고 다른 데 가서 돈 벌겠다. 네,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그게 거예요. 습관이 쌓이면은 자꾸 이게 환승이별 하면은 결국 40대 50대 돼도 결혼 못 해요. 그러면요, 테이버님 지금 이제 아까 좀 언제든지 사도 좋다라는 주식으로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 세 개 외에도 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해도 좋을 질문지를 받은 내용 중에서 많은 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인플레이션에 좋은 주식이 뭐냐 그리고는 뭐 금리 인상에 좋은 주식이 뭐냐 그리고 지금 좋게 보는 주식이 뭐냐 말 그대로 사고 싶으니까 하나 던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보시면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요 부분 중에서 조금 공통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 망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플랫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지금 애플 반도체라는 게 작년부터 시장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CPU라고 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그 프로세서를 다룰 때 인텔과 AMD만을 우리가 고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라이젠이 어떠니, 뭐 i5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되던 요 CPU, 요 AP 자체가 성능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컴퓨터랑 좀 유사한 성능까지 왔습니다. 이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게임을 하신다 하면 좀 알아들으실 거고 그다음에는 뭔가 모바일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은 금방 캐치를 하실 텐데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하는 게임을 PC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면은 화질이 너무 안 좋고요. 너무 뭔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왔던 오딘이라는 게임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지만 PC로 연동할 수 있는 게임이 나왔고요. 요즘 뭐 NC소프트에서도 실제로 이제 멀티 플랫폼 게임이라는 걸 만드는데 모바일과 PC와 콘솔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게임을 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제로 모바일이 PC의 그래픽 성능을 100%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칩은 그 특성상 하나의 좀 성능을 극대화시킬 때는 다른 성능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을 조절하면서 성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처음부터 추구해왔고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 수준에 와서는 지금 시기에 와서는 컴퓨터만큼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쌓고 데이터를 쌓고 난 뒤에 본인들이 아이폰도 만들고요. 아이패드도 만드는데 맥북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이맥이라는 걸 만드는 PC도 만들죠. 근데 그 아이맥, 맥북에 들어가는 그런 CPU를 원래 인텔 걸 쓰다가 원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를 인텔 거를 가져와서 최적화해서 쓰다가 작년부터 본인들의 칩을 직접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 이게 과연 PC라고 하는 게 그래도 PC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똔똔이다 였고 올해 초에 요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M1이라는 칩을 두 개를 붙여서 울트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M1 울트라. 근데 딱 보니까 인텔보다 특정 영역, 특히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까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를 깔았을 때 그 성능을 100% 발휘할 수는 없어요. iOS만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은 정말로 인텔 CPU보다 훨씬 좋고 완전 베이스가 다르니까요. 와, 애플은 그것도 잘하네요. 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돼요. 근데 애플이 지난 5년, 10년 동안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 10년 동안 쌓았던 그 설계 기술이 지금에 와서는 PC를 따라잡았는데 인텔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중간중간 분명히 아톰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저전력 반도체를 내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사양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성능이 안 좋아.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거 안 써. 라고 하다 보니까 인텔도 신경을 못 쓰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따라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애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쪽으로 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애플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윈도우나 AMD 야성을 건들지 못하죠. 뭐 서버 CPU 시장도 있고 많은 CPU 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년, 10년 쌓이면은 정말로 인텔과 애플이 한판 붙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후발주자는 인텔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애플카, XR, AR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쓰는 것들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다른 또 좀 한 단계 혁신으로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워런 버핏이 이번에 거의 한 7천억인가 더 샀잖아요. 떨어졌다고 좋다고 또 사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사신 거구나. 주주니까 뭐 알 수 있죠. 네, 그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 관점에서는 에어비앤비. 좀 좋게 보고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은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는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손실이니 EPS가 정말 조금 뭐 PER 보시면은 뭐 몇백 배, 몇천 배 더 나오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적재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단계인데 에어비앤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고 저도 에어비앤비를 몇 번 쓰고 난 뒤부터 에어비앤비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IPO를 정말 많이 기다렸고요. IPO 위에 쭉 떨어져가지고 $135에 사서 위에서 한 번 또 팔고 또 떨어져서 또 샀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왜 보유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호텔은 솔직히 많이 가보셨거든요. 다들 많이 가보셨고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대 시설을 다 이용하시는 분들, 호텔을 막 이렇게 일주일 뭐 한 달씩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호텔을 갔을 때 뭐 2박 3일 놀고 오면은 호텔 풀장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쁘고 다 좋고 그냥 뭐 밥 먹고 하면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경험의 가치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를 가가지고 실제로 친구들하고 편하게 놀고 그러고는 쉽게 이렇게 뭐 여러 군데 도시를 돌아다니고 관광지랑 가까운 데서 숙소를 지내고 그리고는 뭐 한 달 살기 이런 걸 할 때도 호텔에 한 달 살기는 너무 뻔하거든요. 에어비앤비를 통한 한 달 살기. 그리고는 저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도 우리가 뭐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부동산도 구독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 렌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편하게 결제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앞으로는 뭐 어느 한 군데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과에 얽매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이 점점 변해나가면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한 달은 방콕에 갔다가 또 한 달은 싱가포르 갔다가 또 한 달은 뉴욕 갔다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무형의 자산으로 계속 뭐 자산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다른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뭐 우리가 와이어족들이 이렇게 갖춰놓은 꾸준한 내 소득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저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꽤나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흑자 전환 시기에다가 리오프닝도 같이 열리고 거기다가 호텔 체인들도 생각보다 코로나 때 많이 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조금은 공부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 기업들은 지금 좀 이렇게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환전해서 사도 되는 건가요? 있는 달러를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230원을 기준으로 왜냐면 이게 환율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이 개방이 됐고 그 상황에서 평균치를 보시면은 밑에가 한 1,1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위로 보시면은 1,2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박스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환율 차트를 보여드려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왜냐? IMF 이후로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선진국들은 환율이 옆으로 갑니다. 달러 대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성장을 따라가는 기업들은 환율이 안 흔들려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등락은 보이지만 계속 옆으로 갑니다. 근데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돈을 잘 벌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뭐 멕시코, 아니면 지금도 최근 터키,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를 보시면은 러시아가 실제로 GDP 순위로는 우리나라랑 지금이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러시아의 루브라라는 거는 계속 올라갔어요. 차트가 계속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다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요거는 미국의 경제 규모, 미국의 소비 규모를 따라가는 거고 미국의 소비에 만족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반도체 여전히 미국에서 만족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소비를 따라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1230원 정도까지는 환율을 이렇게 환전을 고민해도 되는데 지금 뭐 50원, 60원, 70원 갔을 때는 좀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평균점을 잡을 때 1150원 정도를 잡아볼게요. 그리고는 1150원에서 정말 박스권을 얕게 잡으면은 밑으로 1120원, 30원, 위로 한 1170, 80원 정도 나와요. 그럼 내가 미국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경기가 좋아지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시 원화로 돌려받을 때 그 뭐 각을 재다가 1150원에서 1170, 80원 정도에서 내가 환전한다고 치면은 1230원이면 5% 정도만 내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10%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미국에서 5% 더 벌면은 10% 더 벌면은 지금 환전하셔도 됩니다.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 지금 환전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10% 더 벌면 되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고점이니까. 지금은 조금은 한두 달만 참으면은 5%는 그냥 환을 먹을 수 있고 환을 먹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1,500원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지금 욕심내서 투자할 이유는 없고 한국의 환율이 더 날아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만 참으시고 달러를 있는 걸로만 투자를 하시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네. 테이버님의 장기는 몇 년이에요? 저의 장기는 제가 판단했던 지표가 눈에 보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전 좀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대충 한 번 사면은 한 분기는 무조건 버텨요. 3개월? 네. 그럼 3개월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를 무조건 버틴다는 게 스윙을 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일주일 스윙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한 분기 정도는 스윙 투자할 때는 각오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넷플릭스를 샀거든요. 샀어요 넷플릭스? 네, 급락하고 난 급락에 딱 빠지는 날 그날 이제 프리장에서 25% 빠지고는 장 딱 열렸는데 35%까지 빠지는 거예요. 야, 210달러? 220에서 딱 떨어지는 거 보고 210달러? 하고 샀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2는 달러로 들어가고 실제로 델타항공이 한 10% 넘게 수익 나가지고 아 델타를 더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하다가 델타 팔고 샀어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 델타항공도 제가 좀 오래 버텼습니다. 6개월 버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는데도 빨리 안 올라가길래 어차피 에어비앤비가 있으니까 리오프닝으로 올라가는 건 에어비앤비로 내가 또 수익 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델타를 집어 던지고는 야 넷플릭스는 V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은 3개월 6개월 한두 분기만 있으면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다음 분기인데 실제로 정말로 구독자가 많이 100만씩 줄어드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정말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당 순이익은 늘었어요. 매출도 늘었어요. 그리고는 구독자 수가 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210달러에서 딱 PER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원래 넷플릭스가 PER이 높을 때는 70배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점에서는. 근데 이게 고점 대비 70%씩 떨어지니까 20배를 딱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버는 돈 기준으로 PER 20배 밑으로 떨어졌대. 1년 있으면 PER이 17배, 16배 간대. 오, 사야죠.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이러면서 저는 확 사고는 V자 반등이 안 나오길래 방송에 이렇게 V자 반등 나오면 반은 팔 거다. 왜냐면 델타도 팔고 샀는데 아유 좀 과하게 사는 건데 V자 반등 나오면 반은 팔 거다 했는데 안 나오길래 6개월은 못 팔겠군요. 6개월은 못 팝니다. 네, 다음 분기 실적 확인하고 가이던스 확인하고 우상향 잡히면은 그 다음 실적 발표 때 돼야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반년은 날렸네요.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메타도 사셨어요? 메타는 안 샀습니다. 네, 왜 넷플릭스는 저는 콘텐츠라는 것과 OTT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거지 메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애플 마소를 네, 그렇게 샀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좀 그렇게 추천했어요. 한국에서는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디램이 바닥이다, 랜드가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PBR 배수로 놓고 보나 전저점으로 놓고 보나 정말 많이 빠지면은 10만 원 혹은 9만 원일 거예요. 지금 가격이 11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10%에서 20%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전 고점을 놓고 봤을 때 혹은 역사적 고점을 놓고 봤을 때 13만 원에서 15만 원, 16만 원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DDR5라는 게 나오고 서버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얘가 돈을 잘 번다. 특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3년간 영업이익의 길을 모아서 이 원교를 모으거나 3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해가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물류도 2024년 연말 되면은 또 탈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황도 괜찮고 주주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할 만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점점 더 많이 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테슬라 자율주행, 현대차 자율주행 그리고는 그런 데이터들 저장 모두가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리를 불러가지고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데 뭐 아마존에 있는 알렉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글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 속에 있듯이 시동 걸어줘, 시동 걸 거고요. 불 켜줘, 불 켜줄 거고 보일러 틀어줘, 보일러 틀어줄 겁니다. 집이 연결이 될 거고 모든 가전들이 연결이 될 거고 뭐 자동차도 연결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물건 모두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다 반도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 특히 소부장 업체들은 기술력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는 기술 수준 요거는 뭘로 보실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소부장들이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 뭐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심텍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 이런 데도 그렇고 뭐 ISC 이런 데도 보시면 다들 좀 시황이 좋아요. 뭐 우상향을 잘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게 쉽게 꺾일 만한 시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조선기자재요. 이 섹터인데
조선은 LNG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올해는 가기 힘들 수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는 2020년 12월부터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는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선이나 혹은 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LNG 보관창, 카본 들어가는 친구들도 존재하고 밸브 이런 거 들어가는 친구들, 관 들어가는 친구들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평가가 낮았어요. 조선업이 원래 안 좋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슬금슬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투자를 뭐 연말 혹은 내년까지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놓으셔가지고 배당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실적도 잘 드러나는 친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조선 셋업체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배를 조선사들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를 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다에 띄우는 거거든요. 아파트 부피만큼의 철이 들어가는데 철 가격,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보다는 저는 기자재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어차피 조선 쪽은 돈이 많이 돌 겁니다. 그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비장의 종목 한 가지. 네, 그 부분은 국내에서는 1등을 하는 기업인데 팹리스 1등 하는 기업 중에서 LX 세미콘. 원래는 이제 실리콘웍스라고 있는 기업인데 되게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에 그 반도체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구동칩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친구인데 그 전에는 이제 LG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거래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LX 그룹으로 독립을 하면서 LX 세미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총알이 좀 많은 상황, 현금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M&A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OLED 쪽만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력 반도체 쪽 이쪽도 진출하고 최근에는 M&A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옛날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M&A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와 설계 쪽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정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배당도 좋아요. 번 돈의 한 30% 정도를 배당으로 작년에 지급을 했고 실제 배당률이 6%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뭐 실적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주주환원도 좋은 3박자를 고루 갖춘 친구에다가 공격적인 투자 활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그 기업은 좀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 실리고 있고 개인사에서도 많이 알려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미 많이 떡상을 했지만 우상향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버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거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항상 다들 부자가 돼야 그리고는 저를 아는 분들이 다 부자가 돼야 주변에 부자 친구가 많아요. 저도 부자가 되죠.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다 나쁘다를 명확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평생 친구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머니카피 네. 이번에 책 나왔는데 이거 어필 한번 해주세요. 머니카피 솔직히 제가 되게 부끄러운 책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정말 제 방송을 찾아오시는 분들,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린이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자본금,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걸 댓글창에 남기세요? 아니,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때 사연 들어보면은, 내가 뭐 장사하다가 다적관 2억 정도 있어가지고, 주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시작을 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은퇴하면서, 이제 그 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맨날 질문을 주시는 건 결국, PER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서 누가 더 싸요? 누가 더 비싸요?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한 주에 11만 원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주에 6만 6천 원, 6만 7천 원, 7만 원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하이닉스가 더 싼 거 아닌가? 왜 하이닉스가 더 비싸지? 요런 좀 그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장 주식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가 뭐다, 무상증자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는 뭐 금리가 뭐고 기준금리가 뭐고 FOMC가 뭐고 너무 어려워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방송을 할 때 20명 50명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보고는 한 일주일, 2주일 시청자가 안 바뀌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게 다들 모르는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조금 관심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한 600분, 700분 정도 오시거든요. 네. 많이 오실 때는 막 이렇게 2000분씩도 오시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질문 주시는 걸 다 대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교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을 해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저 솔직히 이거를 저는 제 시청자분들한테만 팔아먹으려고 쓴 책인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출연하고 여기저기 출연하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이 많이 좀 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댓글 중에서 이게 이제 평가 글 중에서 정말 와닿았던 게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 책이다. 대신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개념 잡기는 좋은 책이다. 깊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자산 투자를 해보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금리부터 돈의 역사, 경제, 지표,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 조금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지도 다 기본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린이 집 교과서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제 처음 입문자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주식을 좀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썼지만 살 필요는 없어요. 네. 네. 페이버님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매매랑 투자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아니면 단타를 친다 혹은 이렇게 막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오늘 시황, 오늘 섹터 이런 걸 분석하실 때는 베이스가 매매예요. 투자를 베이스로 분석을 하는 케이스는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는 투자를 케이스로 분석을 합니다. 뭐 얼마나 늘었고 EPS 증가세가 얼마가 됐고 배당이 얼마나 늘었다라는 거를 근거로 분석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좀 시황 분석하든 혹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왜냐면 이게 배당이 좀 이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소액 주주에 대한 대우도 좋지가 않아요.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매매를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 평가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장투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단타만 치면 돼. 이런 논리도 좀 많이들 펼치시고 실제로 그게 저도 동의하는 바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래라고 하는데 매매 대상에서 투자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된 뉴스도 잠깐 터졌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내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걸 매매로만 접근을 하고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오고 이게 조금 1%, 2%를 여러 번 나눠 먹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나는 매매 대상인데 투자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오래 끌면은 손실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였을 거예요.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TV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신 분과 후원을 안 하신 분이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후원을 안 하신 분의 채팅 중에서 딱 눈에 걸리는 채팅이 있는 거예요. 에디슨 EV에 1억 물렸습니다. 정말 아무런 뭐 수사도 없이. 그 쌍용차 인수 그거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상패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저랑 이제 보이스톡을 연결을 해서 사연을 좀 듣고 싶다라고 이제 연결을 하고 보니까 2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고 그러고는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돈인데 그 돈을 지인의 얘기를 받고는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거래량이 터지고 이슈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또 올랐다가 빠진 상황에서 눌림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간다. 그러고는 매수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거래 정지돼가지고 20대 중반에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엄청 크죠. 그 친구도 딱 얘기했더니 그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는 매수를 하다가 떨어져서 물을 더 탔는데 어느샌가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대상을 투자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막 2배, 3배, 4배 이걸 바라보고 차트만 보고는 이거는 투자로 했을 때 이 차트 분석상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것에만 동의를 했다가 접근했다가 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줄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자꾸 알려지고 그런 케이스를 자꾸 주변에 접하다 보니까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식은 단타나 쳐야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랑 투자를 좀 구분을 하시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투자하는 눈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느리지만 돈을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면서 운이 좋으면은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천천히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테이버님 감사합니다. 그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는 거 네. 굉장히 이게 특히 한국 시장에서 네.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해 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테이버님 오늘 인터뷰는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자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